고작 저 작은 나라 배우랑 날 비교해요? 장난하는 거죠? LA 초호화 호텔 스위트룸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계약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프로듀서 미첼이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테이블 위의 숫자가 제 얼굴을 후려치고 있었어요. 정호연 300만 달러. 마리 뒤부아 150만 달러. 정확히 절반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마리 뒤부아예요. 프랑스가 낳은 21세기 최고의 여배우죠. 29살, 파리 콘세르바토리 출신의 프랑스 영화계의 여왕이었습니다. 8살 아역부터 21년을 달려왔어요. 세자르상을 3번이나 받았고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후보에 2번 올랐으며 베니스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샹젤리제를 걸으면 거리가 마비됐어요. 파리지앵들이 마리를 외치며 달려왔죠. 제가 입은 드레스는 다음날 프랑스 전역에서 품절됐습니다. 디올이 제게 뮤즈가 되어달라 했고 샤넬은 제 이름을 딴 향수를 만들었어요. 루이비통은 평생 가방을 무료로 제공했죠.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예술문화훈장을 제 가슴에 달아줬습니다. 엘리제궁 만찬에 초대받았고 루브르 박물관이 제 초상화를 특별 전시했어요.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저를 살아있는 국보라고 불렀죠. 그런 제가 지금 한국 배우의 절반 값이라고요? 미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장 반응이 다릅니다. 정호연 씨가 파리 방문했을 때 샤를드골 공항에 2만 명이 몰렸어요. 프랑스 팬들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칸의 레드카펫을 21번 걸었어요. 21번이요. 장 리꼬다르가 저를 프랑스 영화의 미래라고 불렀고 이자벨 위페르가 제 연기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첼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마리, 당신 영화들의 북미 흥행 수익 아시나요? 전부 합쳐도 500만 달러가 안 됩니다. 정호연의 넷플릭스 드라마는 전 세계 1억 가구가 봤어요. 1억 가구라고요? 제 프랑스 영화는 예술이었습니다. 깊이가 있었고 철학이 있었어요. 영혼이 담긴 작품이었죠. 그런데 그게 대중적인 한류 드라마보다 못하다고요? 프랑스는 영화를 발명한 나라예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루미에르 형제가 시네마토그래프를 만들었고 누벨바그가 세계 영화사를 바꿨어요. 트리포, 고다르, 로메르. 우리가 영화 예술을 만들었습니다. 미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건 과거죠. 지금은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그리고 정호연.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이 대체 뭔데요? 프랑스는 6,700만 인구의 문화 강국입니다. 루브르가 있고 에펠탑이 있고 베르사유가 있어요. 800년 역사의 노트르담이 있고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나라죠. 인상파 화가들이 태어난 곳이고 실존주의 철학이 꽃핀 곳입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아닌가요? 70년 전엔 전쟁터였고 반세기 전까지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역사도 짧고 문화적 깊이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왜 정호연이 저보다 2배를 받는 겁니까? 정호연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미안해요. 제 서류 놓고 갔네요. 그녀가 서류를 집어드는 순간 저는 봤습니다. 그녀의 계약서를. 300만 달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호연은 매니저와 영어로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나갔습니다.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어요. 미첼이 계약서를 밀어줬습니다. 결정하세요. 150만 달러로 할리우드 데뷔하든지 파리로 돌아가든지. 제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할리우드 진출은 영영 끝이었죠. 4일 안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했어요. 마리 뒤부아라는 이름이 이렇게 초라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미첼이 악수를 청했지만 저는 그의 눈을 끝내 마주치지 못했어요. 축하한다는 말이 귓가를 스쳤지만 이게 축하받을 일입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복도로 나와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매니저 피에르에게 계약 내용을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한국이 뭔데요? 프랑스는 문화의 나라인데. 저는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 문화의 중심이에요. 파리는 예술의 도시고요. 그런데 제가 인구 5천만짜리 작은 아시아 나라 배우보다 싸게 팔렸다고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어요. 저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마리 앙투아네트 역을 했어요.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제 연기를 보고 기립박수를 쳤다고요. 파리 오페라 하우스가 제 사진을 영구 전시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배우의 절반 값이라니요. 피에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어요. 완벽한 프렌치 시크 스타일, 에르메스 백, 까르띠에 시계. 겉으로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거울 속 제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죠. 핸드폰을 꺼내 정호연을 검색했습니다. 한국 배우 32살, 넷플릭스 드라마로 세계적 스타가 됐다고 나왔어요. 사진 속 정호연은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고 인터뷰 영상에선 유창한 영어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좀 한다고 넷플릭스 좀 나온다고 저보다 2배를 받는다고요? 저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를 구사합니다. 유럽 전역에서 사랑받는 배우예요. 제 영화는 예술이었고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업적인 한류 드라마 하나로 뜬 배우보다 못하다니요. 핸드폰을 침대에 집어던졌어요. 정호연이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배우라고요? 저는 프랑스에서 아역 시절부터 커리어를 쌓아온 국민 배우예요. 6,700만 프랑스인이 그걸 증명하고 있죠. 문화 강국의 인재가 한국이라는 소국 따위의 인재보다 못할 리 없었어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말똥한 눈으로 천장을 보며 되뇌었어요. 나는 프랑스의 자존심이야. 촬영장에서 연기력으로 눌러주면 돼. 프랑스 연극의 정수를, 파리 콘세르바토리의 훈련을, 유럽 영화의 깊이를 보여주겠어. 그들이 나를 얼마나 낮게 봤는지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머릿속에서는 프랑스의 국보마리 뒤부아가 할리우드를 정복하는 당당한 모습이 그려졌어요. 좋아요. 150만 달러라고요? 그 숫자가 얼마나 틀렸는지 보여주죠. 창밖 LA 석양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결의의 불꽃이 피어났죠. 하지만 그 다짐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어요. 2주 후 보스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즈니스석 좌석에 앉았지만 기분이 묘했어요. 프랑스에선 늘 에어프랑스 퍼스트 클래스를 탔는데 이제 비즈니스석이라는 게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을 바라봤어요. LA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대본을 펼쳐들고 대사를 외우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영어 대사가 입에 붙지 않았지만 프랑스식 악센트가 오히려 매력적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잘 봐, 세계. 프랑스 연기의 깊이가 무엇인지 보여줄게.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입국장이었어요. 6시간 비행에 지쳐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유럽연합 시민으로서 빠른 통과를 예상했어요. 프랑스는 미국의 오래된 동맹국이니까요. 자유의 여신상도 프랑스가 선물한 거잖아요. 그때 앞에서 한국 배우들이 보였어요. 정호연과 그녀의 매니저, 그리고 한국 스태프 5명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아시아 여권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저보다 훨씬 늦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는 나폴레옹의 나라고 드골의 나라예요. 한국은 그저 최근에 운 좋게 뜬 나라일 뿐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호연 일행이 자동 게이트로 향했어요. 여권을 스캔하자 초록불이 켜지며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10초. 정확히 10초였어요. 심사관이 정호연을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입국장 너머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미국인 소녀 서너 명이 정호연에게 뛰어왔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 모자, 하버드 티셔츠,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열광적으로 사인을 요청했고 정호연은 하나하나 응대해줬습니다. 공항 직원들까지 나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마치 할리우드 스타를 맞이하는 것 같았죠.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인 팬들이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스턴 공항에서 미국인들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언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는 세계 공용어 중 하나예요. UN 공식 언어고 올림픽 공식 언어죠. 300년 전부터 유럽 왕실은 프랑스어로 대화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건 프랑스어가 아니라 한국어였습니다. 한국 스태프들이 줄줄이 자동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한 명당 10초. 50초 만에 5명이 다 통과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비자 면제 프로그램 국가로 지정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죠. 제 차례가 왔어요. 프랑스 여권을 꺼내들었습니다. 부르고뉴 와인색 표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유럽연합 문장.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권이라고 자부했죠. 심사대에 섰습니다. 심사관이 방문 목적을 물었고 영화 촬영이라고 답했어요. 그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1분, 2분, 3분.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기 시작했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을 보니 정호연은 이미 입국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팬들에 둘러싸여 꽃다발을 안고 선물 가방을 들고요. 심사관이 제 이름을 확인하며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프랑스 배우라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칸 영화제를 21번 걸은 배우였는데 세자르상을 3번 받았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계약서를 요구했고 한 장 한 장 꼼꼼히 확인했어요. 체류기간, 숙소, 귀국 항공권까지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죠. 뒤에 줄이 길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랑스 영화를 아는 사람은 20년 전 아멜리에 하나뿐이었어요. 제가 주연한 작품은 30편이 넘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옆 심사대에서는 일본인, 대만인, 싱가포르인들이 자동 게이트로 쭉쭉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때 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BTS 콘서트를 보러 온 한국인 여행객들이 자동 게이트를 통과하자 근처 미국인들이 몰려들었어요. 한국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스타 대접을 받고 있었죠. 저는 이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루이비통과 샤넬의 나라예요. 보르도 와인과 샴페인의 나라고 미슐랭 가이드의 나라죠. 그런데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건 한국 화장품과 케이팝이었어요. 25분이 지나서야 도장을 받았습니다. 심사관의 건조한 목소리로 나온 형식적인 인사. 환영의 미소는 없었어요. 수화물 찾는 곳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정호연은 이미 짐을 찾아 나가고 없었어요. 대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엔 팬들이 찍은 셀카가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좋아요가 수천 개씩 찍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짐을 기다리며 서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국민 배우 6,700만 프랑스인의 자부심이라는 제가 보스턴 공항에선 그냥 심사. 오래 걸린 외국인일 뿐이었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동안 라디오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운전사가 흥얼거렸어요. 딸이 한국 그룹 팬이라서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죠. 학교에서 프랑스어 수업을 빼고 한국어를 선택했다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프랑스어를 빼고 한국어를 배운다고요? 요즘 미국 10대들에게 쿨한 건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운전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음악, 드라마, 영화, 화장품, 음식까지 모든 한국 문화가 쿨하다고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쿨함의 원조였어요. 파리지앵의 시크함, 프렌치 시크가 세계 패션을 지배했죠. 그런데 이제 미국 젊은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은 파리가 아니라 서울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와 침대에 쓰러졌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롱했던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 김치와 케이팝밖에 없다고 비웃었던 그 나라가 이미 문화적으로 프랑스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핸드폰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정호연의 보스턴 도착 게시물에 좋아요 50만 개가 찍혀 있었어요. 제 팔로워는 200만이었지만 최근 게시물 좋아요는 5만 개가 안 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내가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이미 프랑스를 넘어섰단 말인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세계가 이미 변했는데 프랑스의 영광에 취해 있던 제가 못 봤던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어요. 창밖 보스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촬영이 시작됩니다. 이제 연기로 증명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죠.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걸요. 첫 촬영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정호연 인터뷰 영상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감정 표현이 강점이야. 21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요. 파리 콘세르바토리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았고 프랑스 연극의 정통 계승자였죠. 분장실을 나와 거대한 스튜디오로 들어갔습니다. 수십 개의 조명이 빼곡하게 설치돼 있었고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통역사 소피가 그림자처럼 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감독의 영어 지시가 소피를 거쳐 2초 늦게 전달됐어요. 모든 말이 한 박자씩 늦었습니다. 감독이 뭐라고 하면 소피가 프랑스어로 통역해주고 제가 대답하면 소피가 다시 영어로 전달했어요. 스태프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지만 저는 왜 웃는지 몰랐습니다. 소피가 설명해줄 때쯤엔 이미 그들은 다음 대화로 넘어가 있었어요. 세트장 반대편에서 정호연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스태프들과 영어로 직접 대화하고 있었어요.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자연스럽게 소통했습니다. 감독이 지시하면 즉각 반응했고 질문하면 바로 답했어요. 통역사 없이 대화가 물 흐르듯 이어졌고 그녀는 마치 오래 일한 팀원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정호연과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둘은 모니터를 보며 앵글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정호연이 제안한 대로 카메라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조명 감독도 그녀와 직접 대화하며 조명 각도를 바꿨어요.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타올랐어요. 질투였죠. 첫 장면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대사는 완벽하게 외웠고 감정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수백 번 해온 연기였죠. 카메라 앞에 섰고 소피를 통해 감독의 지시를 들었어요. 감정을 더 끌어올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연기를 시작했어요. 컷. 감독이 손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가 뭐라고 말했고 소피가 통역해줬습니다. 눈빛에 절박함이 없다고,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진심이 안 보인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절박하게 연기했는데요. 다시. 두 번째 테이크. 컷. 너무 과해요. 세 번째 테이크. 컷. 계산적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같은 장면을 반복했습니다. 감독은 계속 고개를 저었고 스태프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통역 때문에 감독과 즉각 소통할 수 없었어요. 그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2초의 지연이 모든 감정의 흐름을 끊어놨죠. 그때 정호연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녀가 카메라 앞에 섰어요. 감독이 직접 영어로 디렉션을 줬고 정호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질문했습니다. 둘이 짧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통역 없이 즉각적으로요. 액션. 정호연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어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자연스럽게 흘렀어요. 그녀는 대사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컷. 퍼펙트. 감독이 엄지를 들어 올렸어요.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단 한 번. 한 번의 테이크로 오케이가 났어요. 정호연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감독과 하이파이브를 했고 둘은 또 영어로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세트장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죠? 왜 그녀는 한 번에 되고 저는 6번을 해도 안 되는 겁니까? 저는 프랑스 최고 배우예요. 21년 경력에 수십 개의 상을 받았고 완벽하게 준비했는데요. 파리 콘세르바토리에서 스타니슬라브스키 메소드를 배웠고 브레이트의 소외 효과도 마스터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로 뜬 배우보다 못하다니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통역이 감정을 죽였다고, 2초의 지연이 모든 걸 끊어놨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통역이 아니라는 걸요.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감독님이 표정이 너무 연극적이라고 하셨어요. 영화는 더 자연스러워야 한대요. 연극적이라고요? 저는 프랑스 극장 무대에서 갈채를 받았어요. 코메디 프랑세즈에서 주연을 했고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선 단점이 된 거예요. 문이 열리고 정호연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커피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어려워요. 저도 첫 할리우드 때 통역 있었어요. 위로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마워요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감독이 보내준 러프 컷 영상을 봤습니다. 제 연기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완벽한 프랑스식 발음, 정확한 표정, 계산된 동작.
모든 게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뭔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예쁘게 포장된 빈 상자 같았어요. 정호연의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발음은 어색했고 동작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감정이 화면을 타고 흘러나왔고 저도 모르게 그 감정에 빨려 들어갔어요. 그녀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 자체가 되어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침대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는 연기를 했고 그녀는 살아있었어요. 프랑스에선 제 연기를 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깊이가 있다고, 철학이 담겨 있다고 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할리우드에선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진실이 중요했고 순간의 생생함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세트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정호연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녀는 감독, 촬영 감독과 함께 모니터 앞에 앉아 전날 촬영분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셋이 영어로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소피와 함께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어요. 통역을 통하면 대화의 흐름이 끊기고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을 알았으니까요. 프로듀서 미첼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어요. 마리, 이대로는 안 됩니다. 더 자연스럽게 해야 해요. 소피가 통역했지만 저는 이미 그의 표정에서 불만을 읽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프랑스식 연기가 아니라 할리우드식 연기가 필요해요.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프랑스식 연기가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우리가 영화를 발명했어요. 우리가 예술 영화를 만들었고 누벨박으로 세계 영화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곳에선 단점이 된다고요? 그날 오후 감정 폭발 장면을 찍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감정을 쏟아냈어요. 프랑스 무대에서 갈채받았던 그 강렬함으로요. 목소리를 높이고 손짓을 크게 하며 얼굴 근육 하나하나에 감정을 실었습니다. 컷. 감독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무대 연기 같아요. 카메라는 작은 감정도 다 잡아내요. 크게 할 필요 없어요. 7번째 테이크 끝에 겨우 오케이가 났습니다. 스태프들의 표정이 지쳐 보였어요. 제가 세트장의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우연히 스태프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프랑스 배우 정말 힘들어. 정호연이 2배 받는 이유가 있어. 통역 때문에 시간도 2배로 걸려. 얼굴이 불타올랐습니다. 화장실 칸에 숨어 주먹을 떨었어요. 저는 말이 뒤부하예요. 프랑스가 자랑하는 국민 배우. 그런데 여기선 그저 일정을 지연시키는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때 정호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 씨 정말 대단한 배우예요. 프랑스에선 전설이래요. 단지 시스템이 달라서 적응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녀가 날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질투했던 그녀가요. 화장실을 나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 아래 지친 얼굴, 명품 의상 속에 작아진 영혼. 프랑스의 자존심이라던 제가 할리우드에선 그저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배우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와인을 마셨습니다. 파리가 그리웠어요. 그곳에선 제가 여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영원히 패배자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호연이 왜 2배를 받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녀는 소통할 수 있었고 적응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열려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프랑스의 자존심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다음 날 대규모 액션 장면 촬영이었습니다. 세트장은 복잡한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크레인 카메라, 와이어 장치, 특수효과 팀까지 총동원됐죠. 오늘은 건물 옥상에서 추격 장면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검은 가죽 재킷으로 갈아입고 대기실에서 동선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어요. 소피가 들어와 30분 후 촬영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오늘은 달라야 한다고. 프랑스에서도 액션 영화를 찍었고 윅 배송 감독과도 일했으니까요. 파리 지하철에서 추격신을 찍을 때 스턴트 없이 직접 뛰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세트장에 나갔을 때 거대한 LED 스크린이 도시 배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건물 옥상을 재현한 세트는 실제보다 더 리얼했죠. 높이 10m 상공에 와이어가 설치돼 있었고
안전 매트가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감독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소피가 통역했지만 기술적인 용어가 많아서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카메라 동선, 와이어 타이밍, 폭발 신호. 모든 게 복잡했어요. 정호연은 스턴트 코디네이터와 직접 대화하며 동작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이어를 착용하고 테스트 점프를 하며 각도를 조정했어요. 스태프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체크했죠. 액션.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와이어를 착용하고 위치에 섰습니다. 계획대로 건물 가장자리를 따라 뛰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카메라가 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머리 위에서 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위를 올려다봤어요. 대형 조명 하나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게가 최소 200kg은 되는 거대한 조명이었어요. 고정 체인이 느슨해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위험하게 기울어졌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저 조명이 떨어진다면 바로 제 머리 위로 떨어질 각도였습니다. 아레테, 당제회. 저는 반사적으로 프랑스어로 외쳤습니다. 멈추라고, 위험하다고 목이 터지도록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스태프들은 제가 연기하는 줄 알았어요. 감독은 계속하라는 손짓을 보냈죠. 음향 때문에 제 목소리는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체인이 더 느슨해졌어요. 조명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손짓했어요. 위를 가리키며 뛰었지만 와이어에 묶여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루미에르, 당제. 프랑스어로 계속 외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소피는 모니터 텐트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조명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제 정말 떨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정호연이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그녀가 제 시선을 따라 위를 봤고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스톱. 에브리원 스톱. 정호연의 날카로운 영어가 세트장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라이트. 덴저러스. 겟어웨이. 모든 것이 멈췄어요. 스태프들이 일제히 위를 올려다봤고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조명팀이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조명팀장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체인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체인이 90% 이상 끊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조명을 조심스럽게 내렸고 촬영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저는 와이어에서 풀려나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조명이 떨어졌다면 저는...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차갑고 단단했죠. 왜 영어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소피가 뒤늦게 달려와 통역했어요. 저는 경고했어요. 계속 위험하다고 외쳤는데. 프랑스어로만 외쳤잖아요. 여기서 프랑스어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미첼이 끼어들었습니다. 마리,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당신이 영어로 스톱이라고만 외쳤어도 모두가 멈췄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당신뿐만 아니라 밑에 있던 스태프들도 다칠 뻔했어요. 언어 문제로 여러 사람이 위험에 빠질 뻔한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경고했어요.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죠. 하지만 제 언어로는 아무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어는 여기서 무용지물이었어요. 조명팀장이 감독에게 보고했습니다. 만약 조명이 떨어졌다면 최소 3-4명이 중상을 입었을 거라고요. 보험사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태프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그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랑스 배우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 말도 안 통하는데 왜 데려온 거야? 정호연이 없었으면 대형 사고였어.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는 말이 뒤부하였으니까요. 모든 스태프가 제 프랑스어를 이해했고 제가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여기선 저는 그냥 소통 불가능한 위험 요소였어요.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 배우, 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리스크였습니다. 정호연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요, 마리 씨?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구했어요. 제가 그토록 질투하고 무시했던 한국 배우가 저보다 절반 값이라고 분노했던 그녀가 저와 다른 스태프들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감독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제 거취를 논의하는 회의겠죠. 분장실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모든 스태프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문을 닫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난 그냥 경고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프랑스에선 영웅이 됐을 텐데 여기선 민폐가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피에르였습니다. 말이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어. 보험사가 난리래. 계약 해지를 심각하게 검토 중이야.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졌어요. 21년의 커리어, 세자르상 3개, 칸 영화제의 영광.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첫 작품에서 중도 하차하는 프랑스 배우. 그게 제 미래의 꼬리표가 될 거예요. 거울을 봤습니다. 번진 마스카라, 창백한 얼굴, 공포에 질린 눈. 이게 프랑스 국민 배우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 씨, 저예요. 정호연이에요. 정호연이 들어왔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혼자 있지 마세요. 그녀가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녀가 저를 구했고 이제 위로까지 하고 있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조명. 당신이 없었다면. 마리 씨도 경고했잖아요. 단지 언어가 달랐을 뿐이에요. 정호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게 더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프랑스 최고 배우였어요. 세자르상을 3번 받았고 칸을 21번 걸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언어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위험을 알려도 의견을 말해도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프랑스어가 여기선 쓸모없는 언어예요. 정호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한국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여기선 제로부터 시작이었죠.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근데 마리 씨, 혹시 다른 기회에도 관심 있어요? 다른 기회요? 제가 아는 한국 감독님이 파리 배경 영화를 준비 중이에요. 진짜 프랑스 배우가 필요하대요. 저는 시큰둥했어요. 할리우드에서도 실패한 제가 한국 영화라니요. 생각해보세요. 억지로 권하는 건 아니에요. 정호연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회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요. 그녀가 나간 뒤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프랑스 언론에 벌써 기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 뒤부아 할리우드 촬영장에서 안전사고 논란 언어 장벽으로 위기 상황 발생 프랑스 대표 배우의 굴욕. 댓글은 더 잔인했습니다. 프랑스 영화만 찍을 걸 그랬어. 영어도 못하면서 왜 갔대? 국가 망신이야. 손이 떨렸어요. 프랑스에서도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프랑스의 여왕이었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다음 날 아침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감독, 프로듀서 미첼, 그리고 제작사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표정들이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미첼이 서류를 펼쳤어요. 마리, 어제 사고로 보험사에서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신을 고위험 배우로 분류했어요. 소피가 통역했지만 저는 이미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촬영 일정이 당신 때문에 평균 30% 지연되고 있습니다. 통역 때문에 모든 게 2배로 걸려요. 감독이 덧붙였습니다. 연기는 훌륭하지만 소통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영화는 팀워크예요. 임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적어도 여기선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짜냈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호연을 만났어요. 마리 씨. 그녀의 표정을 보니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나 봅니다.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캐리어에 옷을 던져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프랑스로 돌아가면 실패자가 되고 할리우드는 이제 끝났어요. 피에르에게 전화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올래? 아니요. 아직은. 그럼 어디로 갈 거야? 저도 몰랐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LA의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태양 아래서 꿈을 꾸었는데 이제 악몽이 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호연이었어요. 마리 씨, 그 한국 감독님이 정말로 마리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내일 LA에 오신대요. 정호연 씨, 저는 이제 실패한 배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단지 맞는 자리를 못 찾았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후회 안 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호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 영화라.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의 영화를 찍는다고요? 하지만 이제 선택지가 있나요? 할리우드는 저를 거부했고 프랑스로 돌아가면 조롱받을 게 뻔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 영화들을 검색했어요. 기생충, 헤어질 결심, 올드보이, 아가씨. 생각보다 깊이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특히 칸에서 상을 받은 작품들은 프랑스 평론가들도 극찬했더군요. 새벽 3시까지 한국 영화를 봤어요. 언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영상미와 감정은 전달됐습니다. 할리우드와는 다른 독특한 색깔이 있었어요. 어쩌면 정호연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는 자리를 못 찾았을 뿐이라고요. 창밖을 보니 LA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은 한국 감독을 만나는 날입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을 접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요? 이미 할리우드에서 쫓겨난 마당에 자존심이 무슨 소용입니까?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이요. 다음 날 오후 호텔 로비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호연이 함께 있었어요. 통역을 도와주겠다고 했죠. 저는 초조하게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프랑스의 국민 배우가 한국 영화 오디션을 보다니 1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어요. 한국 감독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검은테 안경에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파리 소르본에서 영화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했죠. 제 작품을 모두 봤다며 특히 파리의 밤에서 보여준 차가운 우아함이 장 피에르 멜비를 연상시킨다고 했습니다. 김준호 감독은 태블릿으로 시놉시스를 보여줬습니다. 파리를 배경으로 한 스릴러였어요. 한국 재벌가의 비밀을 쥔 프랑스 여성 변호사가 주인공이었죠. 넷플릭스가 전액 투자하고 내년 칸 영화제 출품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언어 문제에 대한 그의 접근이었어요. 제가 프랑스어로 연기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더빙 문화가 발달해서 배우의 감정을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다고 했죠. 김 감독은 이 영화가 프랑스 영화의 문법을 따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할리우드식 속도감이 아니라 유럽 영화의 호흡으로 만들 거라고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며 이미 한국 콘텐츠가 언어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고 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김 감독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할리우드가 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다르다고요. 한국도 오랫동안 문화적 편견에 시달렸기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김 감독이 떠난 뒤 저는 시나리오를 펼쳐봤습니다. 첫 장면은 파리 생강변이었어요. 훌륭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유럽 영화의 섬세함과 한국 영화의 다이내믹함이 절묘하게 섞여 있었죠. 주인공이 끝까지 프랑스어를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피에르였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말이 한국 영화 제안받았다는 소문이 파리까지 들렸어. 프랑스 언론이 벌써 냄새를 맡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없어. 프랑스 영화계가 발칵 뒤집혔어. 문화부 차관이 직접 전화했어.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저는 침묵했어요. 프랑스의 자존심이라. 그들이 제가 할리우드에서 겪은 굴욕을 아는지 궁금했습니다. 피에르가 계속 말했어요. 칸 영화제 조직위원장도 연락했어. 프랑스 대표 배우가 아시아 영화에 출연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앞으로 칸 초청이 어려워질 수도 있대. 협박이었죠. 하지만 이미 할리우드에서 쫓겨난 제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핸드폰으로 프랑스 뉴스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이 메인에 떴어요. 마리 듀부아 할리우드 실패 후 한국행 검토 프랑스 영화계의 굴욕 세자르상 3관왕이 K- 영화로. 댓글은 더 가혹했습니다. 프랑스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마라 할리우드도 못하면서 한국은 왜? 김치 영화에 출연하다니 수치스럽다 루브르와 에펠탑의 나라가 BTS 나라에 무릎 꿇는 꼴. 샤넬과 디올의 뮤즈가 이제 한국 화장품이나 광고하게 생겼네.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왜 못해? 이미 한국 영화가 칸에서 황금종려상 받았잖아. 프랑스 영화는 언제 마지막으로 아카데미 받았냐? 그 댓글에 수백 개의 반박이 달렸지만 사실이었어요. 한국 영화는 이미 세계 정상에 올랐고 프랑스 영화는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고 있었죠. 프랑스 영화계의 거물인 자크 르노 감독이 인터뷰한 기사도 떴어요. 마리 듀부아는 프랑스 영화의 얼굴이다. 한국 영화 출연은 프랑스 문화에 대한 배신이다. 배신이라고요? 제가 할리우드에서 고통받을 때 그들은 어디 있었죠? 새벽 2시 프랑스 문화부 장관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마리, 프랑스는 당신이 필요해요. 파리로 돌아와서 프랑스 영화를 찍어주세요. 장관님, 전 할리우드에서 실패했어요. 그건 미국인들이 문화를 이해 못해서 그런 거예요. 프랑스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 저를 원한다면 왜 지난 몇 달 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할리우드에서 성공했다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오히려 마음이 정리됐어요. 프랑스는 저를 소유물처럼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 문화의 상징. 하지만 저는 그냥 배우고 싶었어요. 프랑스 배우가 아니라 그냥 배우 마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김 감독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어요. 한국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보내자마자 피에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정말 할 거야? 프랑스를 등질 거야? 난 프랑스를 등지는 게 아니야.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뿐이야. 파리 사교계에서 매장될 거야. 이미 할리우드에서 매장됐는데 뭐가 더 무서워? 일주일 후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코노미석이었어요. 프랑스 언론이 공항에서 저를 찍었죠. 마리 듀부아, 초라한 이코노미석 탑승 같은 제목이 뜰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어요. 더 이상 프랑스의 자존심을 짊어질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파리가 멀어졌습니다. 에펠탑이 점처럼 작아졌어요. 프랑스 언론은 계속 저를 공격할 겁니다. 배신자, 매국노, 굴욕의 상징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짜 굴욕은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거라는 걸요. 12시간 후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프랑스의 마리 듀부아는 죽었어요. 하지만 배우 마리는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제7장 서울, 낯선 시작.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보스턴의 악몽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한국 심사관은 여권을 확인하고 곧바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2분도 안 걸렸죠. 특별한 질문도 없었고 의심하는 눈빛도 없었어요. 게이트를 나오자 김준호 감독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 옆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제 조감독 이수진입니다. 프랑스어 통역도 겸하고 있어요. 수진은 파리에서 3년간 유학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어가 유창했지만 소피처럼 기계적이지 않았어요. 따뜻함이 있었죠.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파리의 오래된 건물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모든 게 새롭고 빠르고 역동적이었습니다. 간판들은 한글로 빼곡했고 네온 사인이 낮에도 번쩍였어요.
숙소는 강남의 레지던스였습니다. 김 감독이 직접 안내해줬어요. 파리의 펜트하우스나 LA의 호텔 스위트룸보다 작았지만 깔끔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내일부터 리허설 시작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김 감독이 떠난 뒤 저는 짐을 풀었습니다. 캐리어에서 세자르상 트로피 하나를 꺼냈어요. 3개 중 하나만 가져왔죠. 프랑스의 영광을 완전히 버릴 순 없었지만 매달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프랑스 언론은 여전히 난리였습니다. 마리 듀부아, 결국 한국행 프랑스 영화계의 자존심 무너지다 세자르상 여왕, K-영화 조연으로 전락. 조연이라고요? 김 감독은 분명 주연이라고 했는데. 프랑스 언론은 사실 확인도 없이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프랑스 영화 아카데미 회장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마리 듀부아의 선택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프랑스 영화의 품격을 지켜주길 바랐다. 품격이라. 그들이 말하는 품격이 뭘까요?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는 것?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것? 다음 날 아침 촬영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판교에 있는 거대한 스튜디오였어요. 넷플릭스 로고가 크게 붙어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수십 명의 스태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할리우드보다 빨랐고 프랑스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모든 스태프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불필요한 대화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김 감독이 스태프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마리 듀부아 배우님입니다. 스태프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중했지만 과하지 않았죠. 프랑스처럼 저를 여왕처럼 대하지도 할리우드처럼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일할 동료로 대했어요. 첫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프랑스어로 대사를 했고 수진이 한국 배우들에게 통역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분위기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배우들은 제 프랑스어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감정과 톤으로 소통했어요. 상대 역을 맡은 한국 배우 최민수는 파리에서 공부한 한국 검사 역이었습니다. 그는 서툰 프랑스어로 저와 대화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리얼했어요. 캐릭터 설정상 완벽하지 않은 프랑스어가 필요했거든요. 김 감독의 디렉션은 섬세했습니다. 마리 씨, 당신은 파리의 엘리트예요. 하지만 한국 재벌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점점 인간적으로 변해갑니다. 차가운 파리지엔에서 따뜻한 인간으로요. 그는 제게 연기 스타일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프랑스식 연기를 살리면서 거기에 한국적 정서를 더하라고 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스태프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프랑스에선 따로 케이터링을 받았고 할리우드에선 스타 트레일러에서 혼자 먹었죠. 하지만 여기선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어요. 수진이 젓가락 사용법을 알려줬고 옆자리 스태프가 김치를 건네줬습니다. 매웠지만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었어요.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과는 다른 강렬하고 직접적인 맛이었죠. 식사하면서 스태프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통역 없이는 못 알아들었지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편안한 관계. 위계는 있지만 소통은 자유로운 문화. 프랑스의 형식적 예의나 할리우드의 가식적 친절과는 달랐습니다. 오후 촬영이 이어졌어요. 파리 생강변 장면을 스튜디오에서 찍었습니다. 그린스크린과 LED 월을 사용한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제가 서 있는 곳은 판교였지만 화면 속에선 파리였죠. 저는 프랑스어로 긴 독백을 했습니다. 정의가 뭘까요? 파리의 화려한 법정에서 외치는 구호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우는 용기일까요? 김 감독이 컷을 외쳤어요. 완벽해요. 파리의 차가움과 인간적 고뇌가 동시에 느껴집니다. 한 번에 오케이가 났어요. 할리우드에서 6번을 반복했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죠. 촬영을 마치고 모니터로 확인했습니다. 제 프랑스어 대사 밑에 한국어 자막이 떴어요. 하지만 더빙도 준비 중이라고 했죠. 한국 성우가 제 감정을 그대로 한국어로 옮길 거라고 했습니다. 신기했어요. 할리우드는 영어를 강요했지만 한국은 제 언어를 존중하면서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소화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파리와는 다른 아름다움이었죠.
파리가 오래된 보석 같다면 서울은 새로운 다이아몬드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피에르였습니다. 프랑스 영화계가 널 보이콧하기로 했어. 그래서 세자르상도 회수할 거래. 저는 침대 위에 놓인 트로피를 봤어요. 가져가라고 해. 난 새로운 상을 받을 거니까. 전화를 끊고 프랑스 뉴스 앱을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프랑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서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제 연기 인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 한강으로 나갔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프랑스에선 어딜 가나 사람들이 마리를 외쳤는데 여기선 그냥 평범한 외국인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유명세의 무게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진짜 제가 보였어요. 배우 마리. 연기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예술가. 한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파리의 생강도 아름답지만 서울의 한강도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프랑스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세계는 넓고 기회는 한국에 있었습니다.